교훈 5.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현실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이다. 어젯밤 나는 잠시 글을 쓰다 말고 텔레비전에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젊은 날을 다룬 프로그램을 보았다. 벨은 그가 발명한 전화기에 특허를 낸 다음 점점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의 새로운 발명품에 대한 수요가 너무 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 큰 회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한 벨은 당시 대기업이었던 웨스턴 유니언을 방문해 자신의 특허와 그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를 사줄 것을 요청했다. 그에 대해 벨이 요구한 금액은 10만 달러였다. 웨스턴 유니언의 사장은 콧방귀를 뀌며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다음 이야기는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다. 수십억 달러짜리 산업이 형성되고 AT&T가 탄생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프로그램이 끝나자 저녁 뉴스가 시작되었다. 뉴스에는 한 지역 기업의 구조조정 소식을 다루고 있었다. 근로자들은 화를 내며 기업주의 불공평한 처사를 비난했다. 일자를 잃은 45살가량의 중간 관리자와 아내와 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공장을 찾아와 경비원들에게 경영진과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들여보내달라고 사정하고 있었다. 그는 경영진에게 복직을 부탁하고 싶어 했다. 집을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마저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TV 카메라는 그가 간절하게 애원하는 모습을 초점을 맞췄다.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 장면은 내 관심을 사로잡았다. 나는 1984년부터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근사하면서도 보람 있는 일이다. 또한 그것은 동시에 당혹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그동안 수천 명을 가르치면서 나 자신을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는 선천적인 재능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기 회의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자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이들은 더욱 그렇다. 일단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우리는 대개 대학 졸업장이나 좋은 성적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학교 밖의 현실 세계에서는 좋은 성적표 이상의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배짱, 뻔뻔함, 대담함, 용기, 호방함, 담력, 교활함, 끈기, 그리고 때로는 재기라고 불리는 이것은 뭐라고 불리든 간에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학교 성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들 각자는 모두 이처럼 대담하고 재기발랄하며 호방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특성도 있다. 사람들은 필요하다면 무릎을 꿇고 처량하게 빌 수도 있다. 베트남에서 해병대 조종사로 1년을 보낸 나는 내 안에 그 두 가지 특성이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과도한 두려움과 자기 회의야말로 개인의 천재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임을 알게 되었다. 답을 알면서도 용기가 부족해 행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현실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것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이다.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금융적 천재성은 기술적 지식과 대담함 양쪽 모두를 필요로 한다. 두려움이 너무 크면 천재성은 저하된다. 나는 수업을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담해지는 법, 그리고 천재성을 발휘해 두려움을 힘과 재기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라고 강조한다. 이는 어떤 이들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오히려 겁을 먹게 한다. 나는 돈에 관한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했다. 어째서 우리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가? 어째서 우리는 금융 IQ를 개발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선택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 앞에 엄청난 변화가 펼쳐지고 있다. 앞으로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같은 젊은이들이 수없이 쏟아질 것이다. 빌 게이츠와 같은 이는 100명쯤 나올 터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성공적인 회사가 1년에 하나씩 전 세계에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도산을 하거나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하는 회사들도 다달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애써 금융 IQ를 개발해야 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라면 내가 답해줄 수 있다. 내가 금융지능을 개발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환영하고 싶다. 나는 언제쯤 월급이 오를까 전전긍긍하기보다 신나게 수백만 달러를 벌고 싶다. 우리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수세대가 지나 우리의 후손들은 지금 이 시기를 되돌아보며 얼마나 흥미로운 시대였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낡은 것이 죽고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시기, 혼란이 가득하면서도 무척 신나는 시대였다고 말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왜 애써 금융 IQ를 개발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대단히 번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세상은 끔찍하게 두려운 곳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이 대담하게 앞으로 나가는 동안 다른 이들은 기진맥진의 삶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300년 전에 땅은 재산이었다. 땅을 소유한 사람은 부를 소유한 셈이었다. 나중에 재산은 공장과 생산 라인이 되었고 미국이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기업가들이 부를 소유했다. 오늘날에는 정보가 바로 재산이다. 가장 시기적절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부를 소유한다. 문제는 정보가 빛의 속도로 전 세계로 퍼진다는 것이다. 새로운 부는 땅이나 공장과는 달리 국경이나 경계선으로 제한할 수가 없다. 변화는 더욱 빠르고 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엄청난 수의 백만장자들이 탄생할 것이며 동시에 뒤처지는 자들도 생겨날 것이다. 나는 요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낡은 사고방식에 매달린 나머지 더욱 열심히 일하면서 고생하는 것을 본다. 그들은 모든 것이 옛날과 똑같기를 바라며 변화를 거부한다. 나는 일자리나 집을 잃고 기술이나 경제 상황 또는 상사를 탓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불행히도 그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의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낡은 사고방식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큰 부채다. 그것이 부채인 이유는 그들이 그러한 사고나 행동 방식이 어제의 자산이었고 어제는 이미 가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내가 발명한 보드게임인 캐시플로를 이용해 투자를 가르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친구를 그 수업에 데려왔다. 그 친구는 최근에 이혼을 했는데 합의 과정에서 크게 대고 말았다. 지금은 어떠한 해답을 찾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이 수업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여 데려온 것이었다. 캐시플로 게임은 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게임을 하면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상호작용을 배운다. 또한 그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현금 흐름과 부자가 되는 길이란 결국 자산 부분에서 매달 생성되는 현금 흐름을 늘려 마침내 월별 지출 금액을 초과하는 것임을 배운다. 일단 여기까지 배우면 새양지 레이스에서 벗어나 빠른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앞에서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게임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아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친구를 따라온 그 여자는 무언가를 배울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게임의 첫 번째 차례에서 그녀는 보트가 그려져 있는 사치품 카드를 뽑았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다. 와, 나한테 보트가 생겼잖아. 그러다 그녀의 친구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숫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자 당황하고 말았다. 그녀는 숫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같은 탁자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친구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월간 현금 흐름의 관계를 설명하는 동안 잠자코 기다리려 했다. 갑자기 숫자들이 움직이는 방식을 알게 된 그녀는 그 보트가 그녀의 재산을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그녀는 점점 더 가난해졌고 심지어 아이까지 생겼다. 이 게임은 그녀에게 끔찍하게 돌아갔다.
수업이 끝난 뒤 그녀의 친구가 내게 다가와 친구가 화가 나 있다고 말했다. 투자에 대해 배우러 왔는데 수업 내내 바보 같은 게임만 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친구는 그녀에게 이 게임을 어떤 점에서 그녀의 삶을 반영하지는 않는지 자기를 돌아보라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수업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이 게임이 자기 자신을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환불을 받고 떠나버렸다. 난 1984년부터 제도권의 학교에서는 하지 않는 일을 해서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강의를 한다. 나는 학창시절에 강의를 싫어했다. 그래서 금방 지루해져 딴 생각을 하기 일쑤였다. 1984년 나는 게임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도 그런 도구들을 주로 사용한다. 나는 언제나 성인 학생들에게 게임이 그들의 지식과 그들이 배워야 하는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성인 학생들에게 게임이 그들의 지식과 그들이 배워야 하는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게임이 바로 그들의 행동을 반영한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즉각적인 피드백 시스템이다. 교사들이 획일적인 강의를 한다면 게임은 개개인에게 특별히 맞춤화된 강의를 제공해준다. 그날 수업을 떠났던 여자의 친구가 나중에 내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녀는 자기 친구가 이제는 괜찮아졌으며 많이 진정되었다고 말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동안 그녀는 게임과 자신의 사이에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보트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혼을 한 뒤에 화가 많이 나 있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난 것도 그렇지만 20년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두 사람이 모은 자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나눠 가질 만한 재산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들은 20년 동안 재미있는 결혼 생활을 보냈지만 그들이 그동안 모은 것이라고는 쓸모없는 장식품 뿐이었다. 그녀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숫자들을 계산하면서 화가 난 것은 자신이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스러웠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재정관리란 남자들의 일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집안 살림을 하며 손님들을 접대했고 재정관리는 늘 남편의 몫이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을 마지막 5년 동안 남편이 돈을 숨겨왔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부부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더욱 화가 났다. 세상은 이런 게임처럼 우리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면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얼마 전 나는 아내에게 세탁소에서 일을 잘못해 내 바지가 줄어버린 것 같다고 불편했다. 그러자 아내는 빙그레 웃는 얼굴로 내 배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바지가 줄어든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사실은 다른 무언가가 늘어난 거였다. 바로 내 뱃살 말이다. 캐시플로 게임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보트 카드를 뽑아 빚을 지게 되었을 경우 우리는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재정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선택권이 있지? 이렇게 해서 참가자들이 참신하고 다양한 재정적인 해결책을 고안하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새양지 레이스에서 가장 빨리 빠져나오는 참가자들은 숫자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금융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양한 재정적 해결책을 알고 있다. 부자들은 대개 창의적이며 계산된 리스크를 감수한다. 레이스에서 가장 늦게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숫자에 익숙하지 않고 투자의 힘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부자인데도 모든 사람들이 게임 속에서 그들을 앞서 나가는 듯 보인다. 현실 속에서도 똑같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금전적으로 앞서 나가지 못한다.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낡은 사고에 매달리는 것과 같다. 내 고등학교 시절 친구 하나는 지금 3가지 일을 뛰고 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우리 동창들 중에서 가장 부자였다. 그렇지만
지역의 사탕수수 농장이 문을 닫았을 때 그가 일하던 회사도 함께 문을 닫았고 친구는 마음속에 한 가지 선택지밖에 갖고 있지 않다. 구식의 낡은 사고방식, 즉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그가 예전의 회사에서 누리던 것과 같은 대접을 받을 만한 다른 직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그는 능력을 10분 발휘하기 힘든 수준 낮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월급 또한 줄었다. 지금 그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3가지 직업을 갖고 있다. 나는 사람들이 캐시플로우를 하면서 적절한 기획카드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을 자주 본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앉아 기다린다. 나는 실제 현실에서도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안다. 그들은 적절한 기회가 오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 또 적절한 기획 카드를 얻고도 돈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돈만 더 있었더라면 새양지 레이스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불평한다. 그러면서 계속 앉아 기다린다. 나는 실제 현실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안다. 그들은 좋은 기회를 앞두고 있지만 불행히도 수중에 돈이 없다. 훌륭한 기회 카드를 뽑고 그것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에게는 돈도 있고 타이밍도 적절하다. 카드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기회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들은 그러한 기회들이 새양지 레이스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재정 계획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알지 못한다. 세상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많다. 눈앞에 일생이때의 기회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건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이다. 시간이 지난 후에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는다. 금융지능을 키우게 되면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된다. 만약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재정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을까? 하늘에서 기회가 뚝 떨어졌는데도 돈이 없다면, 그리고 은행이 대출을 해주려 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직감이 틀려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그 하찮은 투자를 수백만 달러로 불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금융지능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금융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돈을 불릴 수 있느냐다. 얼마나 창의적으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해결책만을 알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빌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금융지능을 키우고 싶어 할까?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행운을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현실이 어떻든 간에 그것을 더욱 좋게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운이 돈과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행운을 얻고 열심히 일하는 대신 돈을 만들고 싶다면 금융지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가만히 앉아 올바른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린다면 아주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10km 내에 있는 모든 신호등이 녹색이 되어야 여행을 시작하겠다고 기다리는 것과 같다. 어렸을 때 마이크와 나는 부자 아버지에게 돈은 진짜가 아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때때로 부자 아버지는 우리가 작당하여 치약 튜브로 돈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돈의 비밀에 가깝게 접근했었는지 상기시키곤 했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들은 돈을 만들지. 돈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너는 그것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하지만 돈이 진짜가 아님을 깨닫게 되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럼 돈은 뭐예요? 마이크와 나는 항상 이렇게 묻곤 했다. 돈이 진짜가 아니라면 대체 뭔데요? 그저 우리들끼리 합의한 약속일 뿐이지. 이것이 부자 아버지의 대답이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은 바로 우리의 정신이다. 제대로만 훈련시킨다면 정신은 거의 순식간에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자손들에게 극단적인 빈곤만을 물려주게 될 수도 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시대에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아이디어와 합의만으로 빈털터리에서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된다. 주식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늘상 그런 일을 목격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백만장자들이 순식간에 다시 빈털터리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돈은 한 푼도 교환되지 않는다. 이 모든 일은 주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주식 거래인 손짓 하나. 리스본에서 토론토, 그리고 다시 리스본으로 연결되는 컴퓨터 화면의 알림 소리, 또는 사거나 팔리는 전화 한 통화로 모든 일이 처리된다. 돈은 움직이지 않는다. 상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뿐이다. 자, 그렇다면 다시 묻겠다. 우리는 왜 금융지능을 개발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다. 내가 이 분야에서 지능을 개발한 이유는 빨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환상적인 학습 과정이다. 내가 금융지능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빠른 게임에 참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 나름의 방식으로 이 유례없는 인류 진화 과정의 일부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몸뚱이가 아니라 순전히 정신으로만 일을 하는 이 시대의 말이다. 게다가 정신은 바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신나고 멋지지만 무섭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다. 그래서 나는 내 금융지능을 개발한다.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은 개발하는 것이다. 나는 대담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뒤처진 사람들과 함께 남겨지고 싶지는 않다. 돈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1990년대 초반 아리조나주 피닉스의 경제 상황은 형편없었다. 하루는 내가 TV를 보고 있는데 한 경제 전문가가 나와 암울하고 어두운 전망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충고는 저축을 하라는 것이었다. 100만 달러씩만 모아도 40년 후면 100만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글쎄, 매달 저축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 다만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게 된다는 데 있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훨씬 커다란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그들 옆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시 경제는 엉망이었다. 투자가들에게 있어 그것은 완벽한 시장의 조건이다. 그때 내 돈의 상당 부분은 주식시장과 아파트 건물에 투자되어 있었다. 나는 현금이 부족했다. 모두가 자산을 파는 사이 나는 사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돈을 저축하지 않았다. 대신 투자를 했다. 킹과 나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던 시장에 10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투자하고 있었다. 최고의 투자 기회였다. 경제는 형편없었고 나는 이런 헐값으로 나온 상품들을 그냥 놓칠 수가 없었다. 한때 10만 달러를 하던 집들이 7만 5천 달러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파산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이나 법원을 드셨다. 그런 곳에서는 7만 5천 달러짜리 집을 2만 달러 이하에 구입할 수 있었다. 나는 친구에게 90일 뒤에 200달러를 더 주기로 하고 2,000달러를 빌린 다음 변호사에게 이를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구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7만 5천 달러짜리 집을 선불금 없이 100% 융자로 6만 달러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렸다.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나는 잠재 고객들을 출연했고 일단 법적으로 온전히 그 집을 소유하게 되자 그들에게 집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들은 모두 그 집을 사고 싶어 했다. 집은 몇 분도 안 되어 팔렸다. 나는 수수료로 2,500달러를 요구했다. 사람들은 기꺼이 수수료를 건네주었고 거기서부터 나머지 일은 매매 중개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었다. 나는 친구에게 빌린 2,000달러에 200달러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었다. 친구는 기뻐했다. 집을 구매한 사람도 기뻐했다. 변호사도 기뻐했고 나도 기뻤다. 2만 달러에 산 집을 6만 달러로 팔았기 때문이다.
구매자가 준 4만 달러의 약속금의 형태로 고스란히 내 자산 부문에 생성되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도합 5시간에 불과했다. 이제 당신도 금융 지식을 쌓고 숫자를 읽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으니 이것이 왜 돈을 만드는 것인지 설명해 보겠다. 불경기 동안 킴과 나는 남는 시간에 이런 간단한 거래를 6번이나 더 할 수 있었다. 우리의 돈은 대부분 더 큰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이런 6건의 사고 만들고 파는 거래를 통해 19만 달러의 자산을 마련했다. 이는 약 연간 1만 9천 달러의 수입이 늘어났다는 의미였고 이 수입이 상당 부분은 우리가 소유한 개인 기업의 보호를 받았다. 연간 1만 9천 달러의 수입을 많은 부분이 우리 회사의 자동차와 휘발유, 출장, 보험, 고객 접대 및 다른 업무에 소요되었던 것이다. 정부가 그 수입에 과세를 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미 합법적인 세전 비용으로 지출된 후였다. 이것이 바로 금융 지식을 이용해 돈을 생각해내고 고안하고 보완하는 방법의 간단한 예다. 한번 자문해보라. 얼마나 걸려야 19만 달러를 저축할 수 있을까? 은행이 과연 당신의 돈의 10% 이자를 지불할까? 내가 받은 어음은 30년짜리다. 나는 그들이 19만 달러를 갚지 않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금을 내야 할 테니 말이다. 게다가 1만 9천 달러를 30년 동안 꼬박 받으면 50만 달러 이상이 된다.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원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한다. 때로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되게 좋은 소식이다. 6만 달러짜리 집을 회수해 7만 달러에 되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출 처리 수수료도 다시 2,500달러를 챙길 수 있다. 이번에도 새로 사는 사람들은 선불금 없이 100% 융자금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처음 이 집을 팔았을 때 나는 2,000달러를 갚았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 나는 이 거래에 한 푼도 들이지 않은 셈이다. 그러므로 내 투자 수익률은 무한대이고 이것이 바로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이다. 집을 다시 파는 두 번째 거래에서 나는 2,000달러를 내 주머니에 챙기고 대출 기간을 다시 30년으로 연장했다.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게 되면 내 투자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 달에 100달러를 저축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게다가 저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1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를 저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낮은 이자율로 40년을 꼬박 모아야 하는 데다 세금까지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자를 받아봤자 거기에 또다시 세금이 붙는다. 안전할지는 몰라도 영리한 방법은 아니다. 몇 년 뒤 피닉스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우리가 6만 달러에 팔았던 집들은 11만 달러로 상승했고 예전과 같은 매물을 거래할 기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 수가 대단히 드물어졌다. 이제 그런 물건들을 찾으러 다닌다면 내 소중한 자산인 시간만 잡아먹게 될 터였다. 수천 명의 구매자들이 몇 안 되는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시장 상황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제는 자산 부문에 추가할 다른 기회들을 찾아 나서야 할 때였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실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여기서 해야 할 계산은 간단하다. 대수학이나 적분 같은 것은 필요 없다. 법률적인 문제나 금전상의 거래는 매매 중개 회사들이 처리해준다. 지붕을 고치거나 화장실을 손볼 필요도 없다. 그런 건 집주인이 할 테니까. 가끔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연체료를 받거나 그들을 내보내고 집을 다시 팔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법원이 처리한다. 어쩌면 당신은 사는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힘들 수도 있다. 지역마다 시장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예시는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간단한 금융 절차만으로 리스크 없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을 말해준다. 돈이 필요한 것은 계약을 맺을 때뿐이다. 고등학교만 나왔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열심히 일에 저축하라는 일반적인 조언에만 귀를 기울인다. 겨우 30시간의 수고를 들여
약 19만 달러를 자산 부문에 형성했고 세금도 내지 않았다.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한다면 19만 달러를 모으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생각해보라. 시간은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다. 이제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부모들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젓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애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있어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과연 그게 앞으로도 좋기만 할까? 위의 투자 전략은 작은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작은 투자가 어떻게 크게 자랄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나의 성공은 강력한 금융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것은 강력한 금융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할 가치가 있다. 금융지능은 다음에 4가지 기술로 구성된다. 첫 번째 회계. 회계는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숫자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고 싶다면 필수적인 기술이다. 두 번째 투자. 투자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과학이다. 세 번째 시장에 대한 이해. 시장에 대한 이해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시의적절하게 시장에 제공했던 수요와 공급의 과학이다. 빌 게이츠도 같은 일을 해냈다. 7만 5천 달러짜리 집을 2만 달러에 사서 6만 달러에 판매하는 것 또한 시장이 만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낸 결과다.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판다. 네 번째, 법률. 법률은 회계와 기업, 주 및 연방 법규에 대해 아는 것이다. 늘 규칙을 준수하라. 주택이나 임대용 아파트, 회사, 주식, 채권, 기금속, 야구카드 등 뭐가 되었든 재산을 모으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토대, 즉 위 기술들의 결합이 필요하다. 몇 년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뛰어오르면서 모두가 부동산에 뛰어들었다.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아 모두가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미국 경제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가진 것을 팔고 이제는 페루와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를 여행하고 있었다. 투자 환경에 변화가 일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동산을 사지 않는다. 나는 아마도 내 자산 부문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팔아치우기 시작할 것이다. 6개의 주택 중 일부가 팔려 4만 달러짜리 어음이 현금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회계사를 불러 현금을 보호할 방안을 찾으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자 기회는 왔다가 간다는 것이다. 시장은 호황과 불황을 오간다. 경제는 활발해졌다가 침체된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날마다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친다. 하지만 기회는 늘 여기에 있다. 세상이 변할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회는 더욱더 찾아올 것이며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재정적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힘들게 금융지능을 개발해야 하는 것일까? 다시 말하지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당신뿐이다. 내가 금융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과거에 매달리기보다 변화를 반긴다. 시장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할 것이다. 내가 금융지능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은 시장이 변화할 때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일자리를 구걸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삶이 아무리 하찮은 것들을 건네주더라도 그것을 수백만 달러로 바꿀 줄 안다. 그것이 바로 금융지능이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작은 것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었는지 묻는다. 나는 몇 가지 내 개인적인 투자에 대해 말해주다가도 주저하게 되는데 자칫하다간 허풍이나 잘난 척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예를 드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 맞는 간단하고 현실적인 신뢰들을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예시를 드는 것은 그것이 쉽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이다. 금융지능의 4가지 기능에 대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점점 더 쉬워진다. 개인적으로는 나는 재정적인 성장을 위해 2가지 수단을 주로 이용했다. 바로 부동산과 소형주다. 나는 부동산을 내 기반으로 사용했다. 내 부동산은 날마다 현금 흐름을 제공하고 때때로 가치의 성장을 보태 주었다. 소형주는 신속한 성장을 위해 활용했다.
나는 나와 똑같이 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그저 몇 가지 예시일 뿐이다. 기회가 너무 복잡하고 투자 내용이 너무 복잡할 때에는 나는 투자하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데에는 간단한 산수 능력과 일반 상식만 있으면 된다. 내가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5가지 이유. 첫 번째, 더 많이 배우도록 자극하기 위해. 두 번째, 기반이 튼튼하면 부자가 되기 쉽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세 번째,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네 번째, 목표를 이루는 데에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다섯 번째,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1989년 나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아름다운 동네를 조깅하곤 했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 작은 집들이 있는 교외 지역이었다. 다들 조그맣고 귀여웠다. 언제라도 길가의 할머니 집에 놀러가는 빨간 망토 소녀가 뛰어나올 것 같은 곳이었다. 사방에 매물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목재시장은 끔찍했고 주식시장은 얼마 전에 바닥을 쳤으며 경제는 불황이었다. 하는 거리에서 나는 어떤 집에 다른 집들보다 훨씬 오래 매물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집은 낡아 보였다. 하루는 조깅을 하다가 그 집 주인과 마주쳤다. 그는 근심스러워 보였다. 얼마에 내놓으셨나요? 내가 물었다. 집주인이 나를 보며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한번 불러보시죠. 그가 말했다. 벌써 1년이나 내놨어요. 이제 더 이상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한번 둘러보죠.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30분 뒤에 집주인이 부른 것보다 $20,000나 싼 가격으로 그 집을 샀다. 침실 2개짜리 작고 귀여운 집이었다. 창문에는 값싸고 반지르르한 장식이 붙어 있었다. 밝은 청색에 회색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건축된 시기는 1930년이었다. 집 안에는 근사한 석재 벽난로가 있었고 작고 귀여운 침실이 2개 딸려 있었다. 새를 놓기에 완벽한 집이었다. 나는 $45,000에 이 집을 선불금 $5,000를 주고 구입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집은 $65,000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다만 아무도 이것을 사고 싶어 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집주인은 일주일 뒤에 홀가분한 기분으로 이사를 갔고 내 첫 번째 임차인이 이사를 들어왔다. 그 지방의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는 사람이었다. 융자금과 각종 비용, 관리비를 빼고 나면 월말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40도 채 되지 않았다. 별로 신나는 일은 아니었다. 1년 뒤 침체되어 있던 오리건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의 투자가들이 아직 호황기에 있던 그곳 부동산 시장에서 번 돈으로 무장하고 북쪽으로 올라와 오리건과 워싱턴의 집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 작은 집을 캘리포니아에서 온 젊은 부부에게 $95,000에 팔았는데 그들은 좋은 가격에 집을 샀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번 거래로 얻은 약 $40,000의 자본소득을 1031 부동산 교환법을 이용해 과세를 지연시킨 다음 내 돈을 투자할 다른 집을 찾아다녔다. 한 달쯤 뒤 나는 오리건주 비버튼에 있는 인텔 공장 바로 옆에서 12세대짜리 연립주택을 발견했다. 집주인들은 독일에 살고 있었으며 그 건물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빨리 그 부동산을 처리하고 싶어 했다. 나는 $450,000짜리 건물에 대해 $275,000를 제시했다. 그들은 $300,000의 합의를 봤다. 나는 그 부동산을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 지난번과 똑같은 1031 법규를 이용해 우리는 이 건물을 $495,000에 팔고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30세대짜리 아파트 건물을 샀다. 이때쯤 우리는 비를 피해 피닉스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곳을 팔아야 했다. 예전에 오리건주가 그랬던 것처럼 피닉스 부동산 시장도 침체기에 있었다. 피닉스에 있는 30세대짜리 아파트 건물은 가격이 $875,000로 성금으로 지불한 돈은 $225,000였다. 30세대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한 달에 약 $5,000 정도였다. 애리조나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타기 시작하고 몇 년 뒤 콜로라도의 한 투자가가 그 부동산에 대해 우리에게 $120만 제시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요점은 적은 금액이 거금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와 투자 전략, 시장에 대한 감각, 그리고 법률적 지식이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면 기본적인 정론을 따라야 한다. 즉, 안전하게 움직이고 분산하며 오직 안정적인 투자처에만 투자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투자는 지나치게 깨끗한 감이 있는데, 다시 말해 너무 안전하여 수익이 적다는 의미다. 대형 중개업자들은 자기 자신과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투기성 거래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그것은 현명한 방침이다. 정말로 화끈한 거래들은 초보자들에게 제시되지 않는다. 대개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거래는 게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제시된다.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투기성 거래를 제시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 불법이지만 당연하게도 그런 일은 종종 일어나곤 한다. 투자에 능숙해질 수 있도록 기회는 더욱 많이 찾아온다. 평생 동안 금융지능을 개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래야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높은 금융지능을 갖출수록 좋은 거래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좋지 않은 거래를 구분하거나 나쁜 거래를 좋은 거래로 바꿀 수 있는 것도 바로 당신의 금융지능이다.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게는 늘 안전하게 투자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금융지혜를 얻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것을 개발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내 전반적인 철학은 내 자산 부문 안에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것이 내 공식이다. 나는 작게 시작하여 씨앗을 심는다.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그러지 못한다. 우리의 부동산 회사에는 수백만 달러짜리 자산도 일부 있다. 그것은 우리의 REIT, 즉 부동산 투자 신탁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수백만 달러짜리 자산 중 대부분이 겨우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짜리 투자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초기 투자 자본은 다행히도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투입되고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그러지 못한다. 우리의 부동산 회사에는 수백만 달러짜리 자산도 일부 있다. 그것은 우리의 REIT, 즉 부동산 투자 신탁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수백만 달러짜리 자산 중 대부분이 겨우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짜리 투자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초기 투자 자본은 다행히도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투입되었고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부동산을 여러 번 거래하고 교환했다. 우리는 또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데 킴과 내가 개인적인 뮤추얼 펀드라고 부르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처럼 다달이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투자가들만을 다루는 친구들이 있다. 우리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막 주식을 상장하려는 리스크 높은 개인 회사들의 주식을 산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빨리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회사가 공개되기 전에 주당 25센트로 10만 주를 산 적이 있는데 6개월 뒤 회사가 상장되자 주가가 2달러로 올랐다. 만일 이 회사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고 언젠가는 주당 20달러까지 상승할지도 모른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2만 5천 달러로 100만 달러를 벌었던 적도 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알면 도박이 아니다. 무작정 돈을 붓고 기도를 올린다면 그게 바로 도박이다. 어떤 경우든 핵심은 기술적인 지식과 지혜 그리고 게임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잃을 확률, 즉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다. 물론 리스크는 언제나 있다. 금융지능은 성공 확률을 높여준다.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덜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람들에게 주식이나 부동산 또는 다른 시장보다도 금융 지식을 배우는데 더 많이 투자하라고 끊임없이 조언하는 이유다. 우리가 똑똑해질수록 성공 확률은 증가한다.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주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지나치리만큼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절대로 추천할 수 없다. 나는 1979년부터 이런 게임을 해왔으며 그에 걸맞는 대가도 치렀다. 하지만 어째서 이 같은 투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위험한지 다시 한번 알고 나면 당신의 삶을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25,000달러를 리스크 없이 1년 안에 100만 달러로 바꾸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내가 이제까지 말한 내용은 추천할 만한 게 아니다. 이것들은 그저 간단하고 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례들일 뿐이다. 내가 하는 일들은 거대한 계획 가운데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1년에 10만 달러를 벌 수 있다. 시장 상황과 머리를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5년에서 10년이면 된다. 적당히 아끼면서 산다면 1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괜찮은 조언이다. 원한다면 계속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을 그만두고 정부의 조세 제도를 내 편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내 개인적인 기반은 부동산이다. 내가 부동산을 좋아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변화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기반을 굳건하게 유지한다. 현금 흐름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가치가 오를 확률이 크다. 부동산을 굳건한 기반으로 갖고 있으면 단기성 주식 투자처럼 보다 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게 되면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다음 나머지를 부동산에 재투자해 자산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질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해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투자 방법에 관한 사람들을 가르친 바 있다. 나는 가는 곳마다 부동산을 싸게 살 수가 없다는 불평을 들었다. 그러나 내 경험은 다르다. 심지어 뉴욕이나 도쿄에서마저도 그리고 교외 지역에서도 값싼 기회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간과한다. 부동산 가격이 대단히 높은 싱가포르에서도 조금만 돌아다니면 괜찮은 거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여기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사실은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일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좋은 기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봐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금융 교육을 받지 못해 눈앞에 있는 기회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게 자주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시작해야 하죠?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당신은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얻기 위해 활용한 10가지 단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늘 먼저 재미를 느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투자의 법칙과 용어를 배우고 자산 부문을 구축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게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배우기도 한다. 하지만 재밌게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게임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내가 학교가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학교에서 우리는 실수는 나쁜 것이라고 배우며 실수를 저지를 때면 벌을 받는다. 하지만 인간은 원래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설계된 존재다. 우리는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운다. 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걸을 수 없을 것이다. 자전거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다. 내 무릎에는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지만 지금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승자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패배자들은 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실패란 성공 과정을 구성하는 일부다. 실패를 피해가는 사람들은 결국 성공 또한 피해가게 될 것이다. 내게 돈이란 테니스와 비슷하다. 열심히 플레이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고치고 다시 실수를 저지르고 고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개선되는 것이다. 만일 시합에서 진다면 나는 네트를 넘어가 상대방과 악수를 나누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다음 주 토요일에 봅시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투자가가 있다. 첫 번째, 흔한 유형으로 패키지 투자를 산다. 그들은 부동산 회사나 주식 중개인 또는 자산관리자처럼 상품을 대량으로 다루는 전문가들을 찾아가 무언가를 구입한다. 그것은 뮤추얼 펀드일 수도 있고 REIT일 수도 있고 주식이나 채권일 수도 있다. 매우 단순하고 깔끔한 투자 방식이다. 컴퓨터 상점에서 완성된 컴퓨터를 사는 쇼핑객에 비유할 수 있겠다. 둘째, 두 번째 유형은 투자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투자자는 컴퓨터를 부품별로 구입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를 조립한다. 나는 컴퓨터 조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기회를 조립하거나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보다 전문적인 투자가는 바로 두 번째 유형이다. 때로는 그 모든 조각을 맞추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리고 가끔은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부자 아버지는 내게 두 번째 유형을 투자가가 되라고 격려했다. 각 조각들을 맞추는 법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크게 이길 수 있는 기회는 바로 거기서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론 때로 흐름이 반대쪽에 있을 때에는 크게 잃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유형의 투자가가 되고 싶다면 세 가지 중요 기술들을 익혀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금융지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기술들 외에도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놓친 기회를 찾으라.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놓친 기회를 마음으로 찾으라. 일례로 한 친구가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을 한 채 샀다. 으스스할 정도로 끔찍한 집이었다. 모두들 왜 그가 그 집을 샀는지 의아해했다. 우리는 보지 못했으나 그가 발견한 것은 그 집에 딸린 4개의 빈 부지였다. 그는 소유권 관리 회사에 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구는 이 집을 산 뒤 집을 허물고 도합 5곳의 부지를 처음 산 가격의 3배를 받고 건축업자에게 팔았다. 2달 동안 일에 7만 5천 달러를 번 것이다. 아주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최저임금보다는 확실히 많은 가격이다. 그리고 그리 힘든 일도 아니었다. 두 번째, 자금을 조달하라. 보통 사람들은 은행밖에 모른다. 그러나 두 번째 유형의 투자가들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아도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처음에 나는 은행 없이 집을 사는 방법을 배웠다. 정말로 귀중한 것은 집 자체가 아니라 자금을 조달하는 기술이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걸 살 돈이 없어요. 두 번째 부류의 투자가가 되고 싶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면 거래를 하지 않는다. 만일 그러한 장애물을 피할 수 있다면 그런 기술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다. 나는 몇 번이나 은행에게서 동전 한 푼 빌리지 않고 주택이나 주식, 아파트 건물을 산 적이 있다. 한 번은 120만 달러를 주고 아파트 건물을 한 채 샀는데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계약을 이용하는 이른바 매듭짓기 방식을 사용했다. 그런 다음 10만 달러의 예치금을 구해 나머지 금액을 조달할 90일의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 간단히 말해 그게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음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돈을 조달하지 않았다. 예치금 10만 달러를 마련해 준 사람이 내게 거래를 찾아준 대가로 5만 달러를 주었고 내 자리를 대신했다. 그리고 나는 깔끔하게 거기서 걸어 나왔다. 이 모든 일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사흘이었다. 이번의 경우에도 알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아느냐다. 투자는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다. 세 번째, 똑똑한 사람들을 조직화하라.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함께 일한다. 조언이 필요할 때는 조언해줄 사람을 현명하게 선택하라. 배울 것이 많지만 대신 그 보상이 엄청날 것이다. 이런 기술들을 배우고 싶지 않다면 첫 번째 유형의 투자가는 되는 것이 낫다. 아는 것이 재산이다.
모르는 것은 커다란 위험이 된다. 위험은 늘 있다. 그러니 그것을 피하기보다 관리하는 법을 배우라.